그러면 이 1945톤은 분명 누가 사긴 샀어요. 어떤 중앙은행이 분명 사긴 샀는데 아직 IMF에 보고는 안 한 거거든요. 자, 오늘의 이야기, 중국의 실제 금보유량, 오늘 파트 1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은요, 게인스빌 코인스의 금 분석가 얀 누베노이스의 칼럼이고요. 제가 이분의 그 칼럼을 자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 진짜 분석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의 칼럼으로 중국의 금보유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분석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4,309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 보유국이 될 것입니다. 중국 민간 부분은 23,745톤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총 금 보유량은 28,054톤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저한테 1톤만 주면 안 되나? 와, 1톤이면 얼마죠? 한 920억 정도 하겠네요. 중국과 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금본위제에 대비하기 위해 GDP 대비 통화금 비율을 균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DP 대비 통화금 비율을 균등화한다는 건 사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금을 균등화하는 정책이 있어요. 글로벌 금본위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금 균등화 정책을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많이 뻗어 나가서 지금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 균등화 정책에 임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이냐면 이렇게 글로벌 금본위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이 두 번째 파트 중앙은행들이 50년째 금을 매집한 진짜 이유에서 글로벌 금본위제 2부 이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공식 금과 민간 금, 중국 중앙은행의 실제 금 보유량을 추정하려면 먼저 화폐용 금과 비화폐용 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폐용 금은 화폐를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고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공식 금 보유량을 의미를 하고요. 비화폐용 금은 우리 같은 개인, 이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의미합니다. 여기 중국 금시장의 정확한 메커니즘에 들어가지 않고 중국의 비화폐 금 수입만이 공개적으로 공개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용 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금은 정확히 얘네들이 얼마나 지금 국제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니까. 하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수입품은 SGE, 상하이 금거래소를 의미하는데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입품은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 먼저 판매되어야 하며 세금 및 유동성 상의 이유로 중국의 거의 모든 다른 공산품, 그러니까 금과 관련된 그런 다른 공산품들도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 판매가 됩니다. 수요 측면에서 민간 시장 참여자는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을 획득합니다. 이게 이제 PBOC는 People's Bank of China 해가지고 중국 인민은행,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을 의미를 해요. 중국 중앙은행이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매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알려진 수입 수치와 국내 광산 공급량에 기반한 중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에 대한 분석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전 세계 금 생산량 1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은 많이 하는데 수출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국가가 비공식적으로 보유한 금은 그 광산 생산량이나 그 다음에 민간으로부터 수입한 그 양을 다 합쳐야 되는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 그리고 이게 되게 주류였거든요, 원래. 네, 중국의 그 금보유량을 추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중국이 금보유량이 한 2만 톤이 넘는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게 대체로 그 수입 수치랑 그 다음에 국내 광산 공급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봐서 그런 건데 이 얀 누베노이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떼놓고 봐야 된다. 그거는 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더 나올 텐데요. 과거 중국 중앙은행이
독점 도매 구매자이자 판매자인 중국의 주요 금 딜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2년 상하이 금거래소 출범과 함께 중국 금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을 사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중앙은행이 그 금거래의 허브인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은 주로 미국 달러로 금을 매입하여 외환보유고를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상하이 금거래소의 금은 위안화로만 표시되며 중국 중앙은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에 대한 그 표시법도 이게 어디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달러로 표시되기도 하고 위안화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이 외환보유고는 달러로 이제 책정된 그 가격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안화로 표시된 거는 이제 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외환보유고로 안 쳐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달러로 책정된 그런 걸로 이제 외환보를 담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금이라는 게 뭐 달러로 책정되고 뭐로 책정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엔화로 책정되어 있는 금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팔면 원화로 쳐줘요. 예, 금이라는 것 자체가 황금성이 워낙 뛰어나고 고유의 가치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달러로 책정된다 뭐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중국 중앙은행은 은밀하게 금을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미국 달러로 해외에서 금을 사면 국경을 넘을 때 화폐 금이 국제 세관 자료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해외 구매를 통해 그 중국 중앙은행은 공공 영역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금을 구매하고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금을 수입하는 거는 정확한 그런 금을 어디서 샀고 얼마가 왔고 누구한테 갔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해외에 이제 밑에서 더 나옵니다. 해외에 이제 장외 거래 시장을 통해서 달러를 주고 금을 거래하면 이런 거래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사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상하이 금거래소의 금은 종종 프리미엄에 거래됩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해외에서 가격이 더 낮은 금을 매입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이제 거래소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LM이라 그래서 런던 귀금속 거래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코맥스라 그래서 이제 시카고 그쪽에 있는 그 미국에서 운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재 거래소인데요. 이 두 가지 귀금속 거래소가 이제 뭐 전체 금 거래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정되는 금값, 이 선물 금 시세가 국제 금 시세로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시하고 여기가 이제 전 세계 금거래의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상하이 금거래소랑 가격을 비교해보면 상하이 금거래소의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한 10% 정도 조금 더 비싸요. 그렇게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미국이나 어떤 특정 주체가 금 가격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만 특이하게 뭐 가격이 더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다른 그 이제 LM이나 코맥스 이런 국제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저렴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뭐 그런 주체들도 있는 것처럼, 뭐 어쨌든 그게 뭐 맞든 틀리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개꿀이라는 거죠. 이게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뭐 예를 들면은 돈당 30만 원을 줬어야 되는데 국제시장에 가니까 27만 원에 살 수 있네?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굳이 상하이 금거래소를 이용할 필요 자체가 없다. 거기를 이용하면 내가 얼마나 샀는지가 다 공개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더 비싸고, 그러면 뭐 들어가냐? 저기 국제시장에서 사면은 가격도 싸게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완전 은밀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2015년에 저는 중국 국영 대형은행의 귀금속 거래자와 접촉했습니다. 그는 중국 중앙은행이 그가 일했던 것과 같은 중국 대리은행을 통해 글로벌 OTC 시장에서 남아프리카와 스위스의 금계은행과 정제소로부터 금을 구매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OTC 시장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 때 우리는 주식을 어디서 사죠?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사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뭐 각각의 증권사, 키움증권, 대우증권, 뭐 현대증권, 뭐 아무튼 이런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이 거래소에서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정규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규시장 외에서도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장외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OTC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곳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주식이나 뭐 뭐든지 거래할 수 있어요. 채권도 대부분 이렇게 OTC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는 거를 보면은 뭐 증권사에서 이렇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HTS로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지 않아요. 직접 전화를 해요. 그 회사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양베리 홀딩스에 딱 전화해가지고 거기 지금 채권 좀 몇 프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저희 한 5% 드릴게 하면 5% 좀 그래. 7% 안 주면 우리 안 사. 막 이런 식으로 딜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일단 어쨌든 장외시장이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식 장외시장은 보통 KOTC라고 부르는 장외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에 관해서도 당연히 OTC 시장이 있겠죠. 장외시장이. 그걸 이제 금 글로벌 OTC 시장. 여기서 이제 장외로 거래를 하니까 뭐 누가 얼마나 샀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2015년에 제가 대화할 기회를 가졌던 또 다른 사람, 그를 미스터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큰 컨설팅 회사 중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업계에 잘 연결되었습니다. 내 중국 소식통과 다소 유사하게 그는 중국 중앙은행이 프록시를 사용하여 런던 OTC 금시장에서 금을 구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런던 금시장이 아니고, 공식 그 금시장이 아니고 런던에 있는 장외 금시장에서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구입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2017년 초 작가이자 금 해설가인 제임스 리카즈는 중국 대형은행의 귀금속 부서 책임자 3명을 만났습니다. 리카즈는 2017년 1월 17일에 게시된 골드 크로니클스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상하이 금거래소의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꽤 투명합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의 국제 금매입은 100% 비공개입니다. 즉 정부는 완전히 별개의 채널을 통해 운영됩니다. 정부는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일 중 어느 것도 중국 인민은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 리카즈. 마지막으로 2014년 상하이 금거래소 거래부사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사지 않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중국 중앙은행은 중국 내에 있는 그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장외 거래시장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금을 매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식력 있는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결론은 중국 중앙은행이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을 사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알려진 모든 공급, 수입을 하거나 광산에서 생산된 거나 재활용되는 그런 금들은 중국 중앙은행의 진짜 금 보유량 추정을 위한 분석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입되거나 광산에서 생산되거나 재활용되는 금은 다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중국 중앙은행은 여기를 통해서 금을 매입해서 보유량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을 추정하려면 이 부분은 빼야 된다. 이전에 귀금속 업계에서 정설로 여겨졌던 중국의 금 보유량 2만 톤은 조금 과장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얀 누베누이스의 생각에는요. 아마도 중국 중앙은행은 해외에서 금을 사서 거기에서 베이징의 금고로 배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중국의 금 보유량을 이 사람이 추정하는데요. 야,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정말. 먼저 중국 중앙은행이 과거에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이 파란색이 중국의 공식 금보유량이에요. 그리고 요게 외환 보유고. 네, 보시면 금보유량을 이렇게 늘리다가 한동안 안 늘리다가 갑자기 빵 늘리고, 이렇게 한동안 안 늘리다가 갑자기 빵 올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때 보시죠. 500톤 정도가 됐었죠. 500톤에서 갑자기 1000톤으로 한 방에 2배가 뛰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사다가 1000톤에서 이번엔 1000톤에서 몇 톤이야 이게? 1600톤 정도로 갑자기 한 방에 뛴다는 거죠. 이게 한 달 만에 500톤, 600톤을 살 수가 있나?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양을 다 합치면 한 1년에 400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얘네가 500톤을 사거나 600톤을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중국 중앙은행은 계속 야금야금 비공식적으로 금을 사 모은 거를 이때 발표를 한 거다라는 거죠. 그냥 뭐 특정 시기가 되면 발표를 하는 거다. 이게 그나마 중국이 솔직하다면 얘네들이 진짜 이 기간 동안 500톤만 산 거고 그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겠지만, 근데 누가 봐도 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거 다 중국이 산 것 같은데 중국이 발표 안 하고 그중에 일부만 이렇게 시기에 맞게 한 번씩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일부. 뭐 예를 들면 한 3,000톤 샀는데 그중에 500톤 막 이렇게 일부만 발표를 하는 거죠, 중국은. 요거를 보면서 일단 그거를 알고 가시면 된다. 우리는 종종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금을 구매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대부분 은밀하게 구매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015년 중국 중앙은행은 한 달 전에 1,054톤에서 1,658톤으로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죠, 여기 1,000톤 보유하다가 갑자기 1,600톤으로 그냥 껑충 뛰어버리는 거. 분명히 한 달에 604톤을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겠죠. 1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한 양을 다 합쳐도 한 400톤 정도인데, 근데 무슨 중국이 한 달에 이때 뭐 600톤을 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편 중국 중앙은행은 그들이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금을 사들인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지원하고 달러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그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 시장을 흔들고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아직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네,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 중국은 금이 담보가 된 기축통화를 노리고 있어요. 이전에 미국이 기축통화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때 전 세계 금의 80%를 미국 혼자서 독점했었거든요. 그 양이 얼마냐? 대략 2만 톤 정도 됐어요. 2만 톤을 조금 넘었는데 미국 혼자 보유한 양이 2만 톤이에요. 그걸로 전 세계 금의 80%를 독점했기 때문에 미국이 기축통화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브레튼-우즈 협정에서.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뭐 일단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따지면 2,000톤 정도 되잖아요. 2,010톤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은 일단 지금은 제하고, 그러면 얘네가 정말 이 금이 담보가 된 기축통화 패권을 놀리려면 아직도 공식적인 보유량이 10배가 늘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다 갔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그래도 많이 모자라다고 한다면, 이 금보유량을 10배를 늘려야 되는데 갑자기 정말 미친 척하고 금 사고 있는 걸 다 공개해버리면 어떨까요? 투자자들이나 그런 투기꾼들이 야, 금 진짜 중국이 미친 듯이 산다, 이거 금값 무조건 올라간다 하면서 금 가격에 투기 세력이 붙겠죠. 금 가격이 막 치솟겠죠. 그러면 금 가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900불인데 나중에 이게 이슈가 돼서 3,800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전에 막 똑같이 한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금의 양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국은 금을 모으는데 더욱더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걸 최대한 숨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이게 공개돼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관심은 금 자체를 축적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금을 인민들 사이에 저장하는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금 보유 장려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전에 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린 바가 있죠. 아마 글로벌 금본위제 이 3부일 거예요. 개인의 금 소유를 풀어준 진짜 이유에서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다음에 뭐 유럽 쪽 국가들이 개인의 금 소유를 오히려 장려화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정책을 왜 펼치는지에 대해서는 요 전에 영상을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어쨌든 가격이 오르면 중국 전체가 금을 더 적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중국이 같은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금의 양이 더 적어진다는 거죠. 2013년 3월 이강 중국 중앙은행 부총재는 언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금을 많이 사면 금 가격이 급등하여 중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사실
금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그렇게까지 뭐 소비자를 생각한다? 제가 봤을 땐 그냥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사는 금값도 비싸지니까 자기네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예비자산 및 투자의 옵션으로 항상 금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우리는 연간 500에서 600톤 이상을 수입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금 시장도 고려할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연 500에서 600톤을 중국 중앙은행이 매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민은행 부총재인 이강은 2012년 중국 민간 부분과 중국 중앙은행이 수입한 비중을 합상하여 언급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전 세계 국경 간 통계에 따르면 국가는 2012년에 590톤의 비화폐금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1년 동안 그 금을 수출한 양이 중국에 수출한 양이 590톤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민간에 이제 수출한 양이니까 공개가 된 양이고요. 중국 중앙은행이 구매한 것을 추가하면 연간 500에서 600톤 이상 얻게 됩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매년 500톤을 사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금시장이 끊임없이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방금 언급한 이유로 많이 살 수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중국 중앙은행은 판매 중인 수백 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할 때 쓸어 담고 가격이 상승하면 뭐 조금 구매하는 양을 줄이고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이전 기사에서 나는 적어도 90년 동안 금 가격이 서양에서 결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금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선물 시세죠. 예, 우리가 말하는 그 금 시세는 실물 가격이 아니라 국제 금 선물 가격이 이제 뭐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매수 매도로 의해서 결정된 그 선물 시세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금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런던 금시장이나 아니면은 코맥스 이런 데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동아시아는 가격이 하락할 때 구매를 늘리고 가격이 상승할 때 구매를 줄임으로써 변동성을 완화합니다. 태국과 같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순 매도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이 분석은 2014년 이강의 발언과 일치합니다. 중국은 금 가격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금 보유고의 실제 규모를 몇 년 동안 조사한 결과 중국 중앙은행을 다루는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근접할 수 있는 접근법은 한 가지뿐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바로 수십억 은행가와 정유소의 사람들과 전 세계의 안전한 물류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앙은행으로 금이 얼마나 갔는지는 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을 금을 중개해주는 은행가나 아니면 금을 정제해주는 정제소나 그 다음에 이거를 유통하는 물류회사들 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밖에 얘네의 추정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음 분석은 전적으로 업계 소식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계금협회는 매 분기마다 메탈스포커스라고 이제 이 메탈스포커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식력이 큰 그 귀금속 조사기관이거든요. 여기서 제공하는 광산 생산량, 스크랩 공급, 새로 제작된 보석 판매, 소매 바 수요, ETF 사재기 또는 폐기 등의 통계를 포함하는 GDT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여기서 스크랩 공급은 재활용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뭐 가전제품에 있는 금을 재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DT는 골드 디맨드 트렌드라 그래서 그냥 금의 수요 공급 데이터를 이렇게 그 보고서로 발행을 하는데 그 보고서. 이 보고서는 공식 부분에 대해 공개된 단일 금액이 있습니다. 모든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순매수 또는 매각이 결합되었습니다. 메탈스포커스의 공식 부분 추정치를 공식 부분이 게시하는 것과 비교하여 은밀하게 구입한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금속 조사기관은 그 업계에 실제로 이제 귀금속을 판매하거나 정제하거나 그렇게 하는 그 업체들의 그 동향을 살피기 때문에 적어도 은밀하게 누가 얼마나 구입했는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익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밀 인수의 대부분이 중국 중앙은행에 기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또한 비밀리에 구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굳이 밝히지 않고 구매하는 국가는
중국이 압도적이고 중국 빼고도 그래도 몇몇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은 애초에 금을 구매하는 양 자체가 매우 소량이라 사실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 분석가는 얀 누베노이스는 되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탈스 포커스의 데이터와 IMF가 발표한 공식 수출의 차이 중 80%가 중국 중앙은행 인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메탈스 포커스의 추정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총 차이는 아래 차트에 볼 수 있듯이 1945톤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2010년부터 해가지고 금이 얼마나 지금 중앙은행들이 매입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면 여기에 이제 메탈스 포커스 그리고 얘가 이제 IMF. 그래서 얘는 공식이고 얘는 이제 공식 플러스 비공식인 거죠. IMF에는 보고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보면 이게 점점 벌어져서 지금 이 벌어진 수치가 1945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945톤은 분명 누가 사긴 샀어요. 어떤 중앙은행이 분명 사긴 샀는데 아직 IMF에 보고는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고 안 한 이 금은 보고하지 않고 구매하는 국가가 애초에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 말고 굳이 따지면 사우디나 뭐 다른 이제 몇몇 그냥 국가들이 있긴 한데 얘네들의 비중은 정말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100%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분석가는 그래 많이 쳐줘서 이 중국 외 나머지 국가들이 20%고 중국은 여기에 80%를 자기네가 매입한 거라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되게 보수적으로 잡네요. 따라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12월에 공개한 2010톤보다 최소 1556톤, 그러니까 1945톤의 80%인 1956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최소 추정치는 3566톤이고요. 이거는 이제 2010년부터 봐서 그런 거고 이 전 거를 이제 더 여기다 붙입니다. 그러나 메탈스 포커스의 데이터가 시작되는 2010년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중국이 2010년 이후부터 비공식적으로 금을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부터 계속 그걸 해왔던 건데 이 전에 뭐 요걸 보면 이렇게 쭉 가만히 있다가 빵빵 늘리고 쭉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늘리는데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다 비공식으로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 공식력 있는 그 귀금속 조사기관의 그 메탈스 포커스의 데이터가 2010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에는 얘네들이 비공식으로 얼마나 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비공식적으로 산 건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미스터 X는 2015년에 자신의 회사가 중국 중앙은행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매우 영향력이 있으며 그들을 화나게 하면 본토에서 그의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중국한테 잘못 걸리면 얘네들이 억지로라도 숨기고 하고 있는 이 정보인데 이거를 까발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 수 있겠죠. 그는 나에게 중국 중앙은행이 2015년 6월에 1658톤을 보유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의 회사는 실제로 2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6월에 중국은 공식적으로 1658톤을 보유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건 최소 이거의 2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추정했다고 말하는 미스터 X를 나는 믿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톤수는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관련된 공식 수치보다 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2015년 6월에 3,317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 메탈스 포커스가 추적한 몰래 투자, 그러니까 비공식 금 매입의 80%를 추가하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309톤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보수적으로 잡고 생각을 하면 지금 중국은 4,309톤의 공식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이. 그 양을 따져보면 지금 미국이 8,000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금 보유량 2위. 이게 가장 보수적으로 측정했을 때가 이거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브레튼우즈 3.0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기축통화가 됐을 때 전 세계 금의 80%를 모았을 때 금 보유량이 얼마였죠? 2만 톤. 그러면 적어도 가장 보수적으로 따져도 지금 중국은 대략 4,000톤이니까 뭐 한 5분의 1은 왔다.
그리고 이게 보수적이고 많이 잡으면 뭐 얼마까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거를 목표로 정말 지금도 미친 듯이 얘네들이 구매하고 있다라는 건 뭐 너무 적나라한 것 같고요. 중국중앙은행은 2010년 이전에 비밀리 금을 얼마나 사들였습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그들은 395톤을 보유했던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보고되지 않은 조달에서 1700톤을 매입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흥미로워집니다. 1976년 중국의 강경파 공산주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덩샤오핑의 지도 아래보다 시장의 지향적인 경제가 구조화되었습니다. 개별 금탐사는 1978년에 허용되었지만 모든 산출물은 중국 중앙은행에 판매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뭐 기업들이 금을 채굴하는 게 1978년 이전까지는 아예 금지였는데 이때 이후로는 그래 너네 채굴하고 싶으면 채굴 실컷 해. 대신 판매는 무조건 우리 중국 중앙은행한테 판매를 해야 돼 라고 이제 법을 정했었다는 거죠. 1983년에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중국 중앙은행의 상업부문인 뱅크 오브 차이나는 국내 광산에서 조달한 중국 중앙은행의 금 120톤을 달러로 교환하기 위해 런던으로 수출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경제 모델은 곧 결실을 맺었습니다. 외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광산 생산량을 판매하는 대신 중국 중앙은행은 1992년 네덜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런던에서 금을 구매했습니다. 1993년 3월 27일 네덜란드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약 400톤의 금을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제 중국이 400톤의 금을 샀다는 거죠. 국제 금시장의 거래자들에게 중국 중앙은행이 400톤의 금 중 일부를 구입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작년 말 1992년에 극비리에 판매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중앙은행이 네덜란드 금의 구매자 중 하나라는 것을 99%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골드필드 마이닝 서비스의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중국 중앙은행이 최근 몇 달 동안 금을 사들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라고 이제 런던 금시장 협회, 여기를 이제 LBMA라고 우리는 많이 부르는데 여기 대변인 존 콜리도 이러한 발언도 했었고요. 9월 29일 전 네덜란드 총재는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는 매각이 다른 중요한 금 보유국과 비교하여 우리의 금 보유량을 균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금 400톤을 판 이유는 다른 금 보유국들과 비교해서 이 금을 균등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글로벌 금 균등화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금본위제를 만들려고 지금 동유럽 국가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이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금본위제 2부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10월 2일에 동의했고 가을에는 런던 선도시장에서 여러 판매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이를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전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1993년 1월 12일 국제결제은행 회의에서 금 판매에 대해 확장했습니다. 판매는 이미 이루어졌고 금만 아직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모든 구성원이 네덜란드 움직임에 환영한 것은 아니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폐쇄된 금 거래 세계에서 즉시 누출될 것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금시장 자체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비공식적으로 중국에게 400톤을 거래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중국이 금을 사고 있다는 것은 너무 적나라하다. 그게 그 메탈스 포커스가 데이터화한 이전에도 있었다는 증거인 거죠.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금을 계속 매입하고 있다는 증거. 그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왜 중국한테 팔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쪽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중국은행한테 팔았을까? 첫 번째로 중국인이 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죠. 두 번째는 중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의 결과로 막대한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을 다 받아줄 주체가 첫 번째 중국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달러 흑자를 기록한다는 건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러 비중만 너무 높아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금 보유
보유량도 채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워 넣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얘네한테 금을 판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은 중국 GDP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금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얘네들이 그 몸집에 비해 금 보유량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된다. 아마도 중국의 금 보유량 증가는 결코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IMF가 중국에 대해 생성한 통계는 10년 동안 동일한 양의 금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2010년 전까지 계속 395톤이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10년 동안 그렇고요.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피플스뱅크, 그러니까 중국 중앙은행이죠. 중국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비밀 금 보유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보유량은 통계와 무관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일부가 여기에 추가된다면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1990년대에 금가격이 하락하여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더 많았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가격이 떨어졌으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금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완전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정말 미친 척 구매를 했겠죠, 이때. 중국 중앙은행은 수십 년 동안 시장 안팎에서 상당한 양의 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금이 비밀통화 준비금에 추가되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중국의 금 시장 자유화는 2007년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의 회장은 2003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02년에 4개의 대형 국내 은행이 금 수입 및 수출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이러한 국경 간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중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국제 금시장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보석 판매를 처음 허용한 1982년부터 적어도 2003년까지 중국 본토의 민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내 광산 및 스크랩 공급 부족분은 중국 중앙은행의 금 수입으로 보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이 금거래소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전까지는 중국 중앙은행이 직접 이 중간 다리로서 해외로부터 금을 수입해주는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중국 중앙은행은 이 비공식적으로 금을 사는데 너무 전문화되어 있다. 너무 전문가였다. 항상 그렇게 해왔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1992년 이후 중국 중앙은행이 수입한 양을 정확히 안다 해도 국내 시장의 공급 부족에 대해 이러한 구매를 상세한 후에 자체로 축적한 양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중국이 진짜 비공식적으로 보유한 그 금까지 합쳐서 중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최소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몇 톤이다? 그렇게 잡아도 4,309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파트 2에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보유량이 아닌 중국 민간이 보유한 금보유량을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 민간이 보유한 금보유량은 23,745톤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엄청 많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추적하는 방법을 하면은 이제 중국의 생산량이나 스크랩 공급이나 그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업계 전문가들은 이게 다 중국 중앙은행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중앙은행의 금보유량이 2만 톤일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건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건 아니다.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중국이 가장 신뢰있고 투명하고 공개된 금 거래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비공식적으로 몰래 사는 건 오히려 그 신뢰를 깨는 행위라 절대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다 민간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일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민간과 공식적으로 합친 양을 보면 대략 28,000톤,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 금은 28,000톤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광산 생산량이나 스크랩 공급 이런 걸 다 합쳐서 보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나누면 이제 대략 한 4,000톤 정도가 중앙은행이 보유한 거고, 그리고 민간이 한 24,000톤 정도를 보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24,000톤이 어떻게 추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